네,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정서적 안전망 만들기입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신 부모님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신 부모님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이의 입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네, 적응, 아침, 돌봄, 걱정 이런 것들 많죠. 작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한 겨울쯤부터 입학 때까지 제가 누구를 만나도 저희 가족들이랑 있어도 그 다음에 주변 엄마들이랑 만나도 매번 입학에 관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애가 학교는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밥은 잘 먹을까? 젓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화장실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아직 누가 된지도 모르는 반 친구들, 선생님 걱정까지 그때는 진짜 많은 걱정들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입학 관련 이야기만 하고요. 계속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걱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초등학생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유치원 때는 10시까지 보통 등교를 하죠. 등원을 하는데 버스를 타러 가고 조금 여유로운 아침을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그래도 시간이에요. 조금 늦는다고 해도 뭐 엄마 아빠가 태워다 줘서 10시가 좀 넘어서 들어가도 선생님이 엄청 반겨주시죠. 누구야 왔니? 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초등학교는 늦어도 8시 50분까지는 등교를 해야 하죠. 그리고 지각이 유치원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진짜 전쟁 같은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맞벌이 부부이신 부모님들은 그 정말 아침 시간의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게 되시죠. 근데 하교 시간은 또 더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말로 빨리 학교에서 하교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는 학교, 먹지 않는 학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2시 50분, 40분 그때쯤 하교를 했고요. 또 그때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정말 돌아서면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이의 입학을 앞두고 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족 모두가 학교의 시스템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linked lives, 연결된 삶이라고 말을 해요. 가족들끼리는 다 삶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변화가 모든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먼저 아이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면 정체성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요. 7살 유치원생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사회화의 주체가 가족에서 학교로 확장이 되는 거죠. 유치원에서는 놀이 시간, 무슨 시간이었던 것들이 학교에 가면 1교시, 2교시, 그리고 규칙도 훨씬 더 엄격해지고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도 더 많이 생기고요. 같이 놀던 친구에서 이제는 반 친구, 아니면 학원 친구, 이런 맥락적인 친구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단순히 장소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인 거죠. 그럼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새로운 협상과 조율이 필요한 시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루틴과는 다른 루틴을 설정을 해야 하고요. 부모님 각자의 역할에도 조금씩 변경이 생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업무 스타일도 조금씩 조정을 하셔야 되죠. 나의 출근과 아이의 등원, 등교, 그 다음에 아이의 하교까지 걱정을 하셔야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제 알려주는 많은 어플들을 다운을 받고 거기서 많은 연락들을 다양하게 받게 돼요. 또 그런 것들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이제 알림장을 확인하고 숙제를 지도해주는 그런 학습 지원자의 역할도 추가가 되죠. 또 지금처럼 부모님들의 그런 불안감, 조바심,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는 부모의 기준만으로 시스템이 설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또 다른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기도 하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조부모님들. 나의 빈 시간, 아이의 등교 후에, 그 다음에 아이가 돌아온 이후의 시간을 비상대기조로 조부모님들이 이제 대기를 하게 되시죠. 되게 잔잔하던 조부모님들의 일상에 손자녀 일정에 맞춰서 그분들의 일정을 변경해야 되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뛰어오실 수 있는 또 한 분의 비상대기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잔잔하던 일상에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그다음 신체적으로나 어려움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혼자서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학은 가족 전체가 새로운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중학교 입학은 학교를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다를까라고 생각하지만 중학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원 비중이 커지게 되죠. 사춘기가 이미 시작됐거나 사춘기 중인 아이들, 그리고 또래 관계에 훨씬 더 민감해지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이제 좀 더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고등학생 입학하는 가족들은 또 수험생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이런 변화들은 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단지 가족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또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먼저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 전환기의 아이는 정말 모든 것이 처음인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가, 애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화를 내는 대신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규칙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2 이런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 번호가 13번 순서를 지켜야 돼. 그리고 복도에선 뛰지 않아 이런 규칙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추상적인 사고는 아직까지 어렵고요. 만약에 내가 복도에서 뛰면 어떻게 되지? 이런 가설을 세우는 것도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복도에서 뛰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혼나면 속상하고 이런 것까지 복잡한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너 학교에 가면 정리 잘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정리 잘해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정리 잘해가 뭐지? 생각을 하게 되죠. 연필은 필통에 넣고 책은 책상 서랍 밑에 넣는 거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집행 기능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집행 기능이 발달 중입니다. 알지만 잘 못하는 거예요. 집행 기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비행기 관제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비행기가 뜨거나 이착륙할 때 관제탑에서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그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발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뭔가 정보를 많이 기억할 수 없어요. 정보를 머리에 잠깐 저장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내일 우리 이제 만들기 수업을 할 거야. 스케치북, 색종이, 칼, 풀, 가위 5가지를 챙겨와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집에 와서 물어보죠. 내일 준비물 뭐야? 스케치북이랑 색종이랑 기억을 잘 못해요. 왜? 이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아이들은 그냥 단지 그 기억력의 용량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의 용량은 점점 클수록 발달을 하게 되겠죠. 주의 집중도 자기조절의 하나인데요. 혹시 나이에 더하기 2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그럼 8살 아이의 주의 집중 시간은 10분, 길어야 10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40분, 5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할 때 다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중간중간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집에서 숙제할 때도 아이들이 1시간씩 앉아서 그렇게 뭐 숙제를 하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짧게 하고 잠깐 물 좀 마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억제 조절입니다. 억제 조절은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뭐 초록불에는 건널 수 있지만 빨간불에는 멈춰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아이가 선생님이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초등학교 때는 조용히 손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손을 들 때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 주의 집중이 돼요. 그땐 선생님이 한 번 더 알려줄 수 있어요. 뭐 다음에는 조용히 손만 들어보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번 알려주고 대안을, 그 다음에 다음번에 아이가 잘 참았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해 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특징.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억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감정이 폭발하죠. 막 문을 여는 순간 일단 짜증이 나 있어요. 아이가 퉁퉁퉁퉁 들어오고 가방 툭 던지고 집에 와서 감정이 폭발하는데 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잘한대요. 왜 그럴까? 우리가 댐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말을 잘 듣는 것, 왜?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학교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아요. 떠들고 싶은데 참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고, 급식실에서도 좀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좀 괴롭히고 나랑 잘 안 맞아도 조금 참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쌓아놨던 짜증들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은 또 짜증을 내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자면 이 아이가 집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집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건강한 거죠. 되려 학교에서 긴장감을 쌓았는데 집에 와서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하고 쌓아놓는다면 훨씬 더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중등전환기 아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초등전환기 아이들은 모든 게 처음이라면 중등전환기의 아이들은 모든 게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부모님들 아마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방문 닫고 혼자 있거나 뭐 물어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대답 안 하거나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거나. 왜 그럴까? 이때는 아이들의 호르몬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죠. 정말 막 10cm씩 크기도 하고요. 많이 크다 보니까 또 엄청 많이 먹기도 해요. 2차 성징도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부끄럽거나 낯설기도 하죠. 또 수면 패턴도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의 수면 패턴, 그리고 멜라토닌이 한 2시간 정도는 늦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싶고 또 늦게 자니까 또 늦게 일어나고 좀 더 피곤하고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변화는 그냥 진짜 호르몬의 변화다. 내 아이의 몸이 다시 생성되고 있구나. 다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이 시기에 아이들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중 잣대를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하는데 공정성에 민감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는 공부하기 싫어. 공부를 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야, 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학교 때 아이한테 똑같이 공부하기 싫어.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죠. 왜?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는데?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지.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할 수 있는데?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야? 뭐 공부 잘하면 좋은 거야?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죠.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이제 핸드폰 그만하고 숙제 안 해? 엄마도 하루 종일 핸드폰 하잖아. 이런 이중잣대, 공정성. 엄마는 하면서 나한테는 왜 하지 말라고 해? 이런 것들이 민감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기 쉽죠. 뭐, 야, 말 듣고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할 일이나 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 크게 싸움이 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아, 진짜 좀 인정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알겠어. 엄마도 그렇게까지 엄마가 핸드폰 많이 하는지 몰랐네. 엄마도 좀 내려놔야겠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아이가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 아이가 비판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조금 화가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체성 탐색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시기인 거죠. 이때 아이들은 진짜 매일 다른 자기를 실험해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다른 정체성을 입어보고 그리고 이건 나랑 맞고 이건 나랑 맞지 않구나를 알게 되는 시기인 거죠. 어떤 날은 아이돌에 너무 빠져서 아이들이 막 하루 종일 아이돌 영상만 봐요. 그리고 자기도 아이돌이 되겠대요. 춤을 춰요. 근데 그 다음에 학교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대요.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해서 독서실을 끊어줬어요. 공부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은 또 멋을 엄청 냅니다. 이 옷, 저 옷 다 뭐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나면 조용히 아무 옷이나 입고 문을 닫고 방문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울어요. 나 왜 살고 있지?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아이들이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얘가 왜 이러나? 얘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근데 이렇게 탐색을 충분히 해야 아이들이 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이들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부모가 정해준 대로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는 정체성 탐색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아이가 정말 너무 극단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특히 4, 5살에 아이들이 세상 화려하게 옷 입고 액세서리 다 걸치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냥 다시 그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라서 할 수 있었고 너무 귀여운 나이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게 아닌 거죠. 지금 아이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옷차림 이런 것들도 그 부끄러움은 나중에 그 아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극단적이 아니라면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가지는 관심사에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조금 호기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가 지금 좋아하는 가수 걔는 누구야? 아, 쟤 잘생겼다. 쟤네 노래는 어때? 이런 것들.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 그래도 뭐 내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다양한 것을 탐색한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하기보다 그래, 한번 해봐. 뭐 다음에 아니면 다 다른 걸 해보면 되지. 이렇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도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하냐? 부모님들이 하셔야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측 가능한 구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큰 틀이 비슷한 하루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애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입학을 하면 그 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아이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다시 왔을 때는 아, 집에 왔으니까 이제 뭐 조금 쉬었다가 뭐 간식 좀 먹고 할 일 좀 하다가 저녁 먹고 뭐 좀 쉬고 뭐 책 보고 이런 어느 정도의 큰 틀이 있다면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부모님들이 너무 빡빡한 일정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큰 틀은 유지를 하되 그 안에서 유연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날은 아이들이 너무 피곤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뭐 잠이 너무 안 들어서 그날 아침에 너무 힘들게 학교를 간 날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학교 숙제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할까?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런 예외가 있어도 원칙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자체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수용은 뭘까요? 정서적 안전기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다가 정말 지치고 무서우면 돌아와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시는 거죠. 아이한테 실수해도 괜찮아.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이라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틈틈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이제 받아쓰기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오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점수들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50점을 받았는데 또 너무 괜찮은 친구도 있고요.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 너무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전화해 줘야 하는 메시지는 그래도 너 열심히 했잖아. 그 과정. 그리고 공감. 그래, 속상할 수 있겠다. 이런 공감들 해주시는 거죠. 이러면 아이들한테는 우리는 네 편이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아이들한테는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다층적 지지체계. 혹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그 마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양육을 다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을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잘 연결된 마을을 꾸려나가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뭔가 좀 예민한 면이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면이 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남겨요. 저희 아이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을 때는 저희 아이가 이러이러할 때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알고 있겠죠. 아이가 많이 아플 때 그럴 때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도 제가 오늘 학교에서 체크해봤더니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서로의 교류가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에서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돌봄 센터를 알아보시기도 하고 학원들을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과 또 소통을 하기도 하고 가족의 돌봄, 내가 일이 바빠서 지금 당장 못 갈 때 도와주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서로 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촘촘한 안전망이 있어야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체계가 단절이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잘 알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아이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간단하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물론 지금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이런 게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 들어갈 때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 루틴이 잘 만들어져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렇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시각적인 루틴은 아이랑 함께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아침에 너 학교 가기 전에는 뭐 해야 될까? 옷 입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가방 챙기고 신발 신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적으면 더 좋죠. 아이가 못 적을 때는 또 부모님이 같이 도와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같이 붙이고 예쁜 스티커도 같이 사서 표를 만들고 아이가 할 때마다 붙이는 거예요. 하교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아이 1학년 때 이제 뭔가 학교를 갔다 와서는 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유치원 때는 그냥 마냥 놀았다면 할 일이 생겨서 그냥 A4 용지에 너가 학교 갔다 와서 뭐 할지 적어봐. TV는 몇 분 볼지, 언제 씻을지, 그리고 스티커를 다 붙이면 엄마가 다이소 가서 너가 좋아하는 거 한 개 사줄게. 근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굉장히 자주 바뀌면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만드는 그 시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으냐? 그럼 아이가 내가 만든 계획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고 한 번쯤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율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감정신호등은 아이가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감정은 다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감정을 잘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 궁금하죠. 너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았어? 기분 좋았어? 뭐 대답을 안 하면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되죠. 그럴 때는 그냥 이 감정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가 언제든 본인의 감정을 나누고 싶을 때 붙이는 거예요. 매일 붙일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진짜 그 감정을 나누고 싶어서 붙인다면 엄마 아빠는 알 수 있죠. 아, 얘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구나. 그때 알아차려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족 실수 공유 시간은 사실 이건 모든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건데 거창하게 지금 저 그림처럼 모여 앉아서 뭐 다과를 나누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수가 자연스럽고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으면 되고 또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엄마 오늘 진짜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수요일이더라. 그래가지고 엄마 오늘 수업 있었는데 늦을 뻔했잖아. 아이가 그냥 웃어요. 다 같이 웃어요. 아, 엄마도 그런 실수 하는구나. 이렇게 실수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다면 대화가 많아지고요. 아이의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모가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부모가 먼저 진짜 아주 작은 것부터 엄마 오늘 뭐 놓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당황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빌렸어. 그러면 아이가 뭔가를 놓고 가도 내가 뭔가를 놓고 갔을 때 너무 당황하기보단 또 빌려서 해결할 수도 있구나. 다음번엔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줄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어 놓아 봤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참여하시면 되고